맛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0086님, 건보, 국내 가족 이름으로 수술하고 가는 이민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 왜 치료해야 하나요? 4976님, 신혼부부에게 주면 공무원 자녀부터 줄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4253님, 주택 지을 땅은 있나요? 아, 이거 아주 예리하신데요. 5278님, 국민들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저도 좀 헷갈려요. 0307님, 원인을 파고드는 지적, 그리고 물고 늘어지는 YTN 라디오, 파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갑자기 이게 부끄러워지네. 예, 그럼 신일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전국 150여 개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이 공공기관 구내식당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매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어제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오호석 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집회가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골목 상권이 죽고 있다. 그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뭐 이게 청사식당인가요? 어디에, 뭐예요? 시청, 도청, 이 강공서 식당을. 시청이나 도청. 네, 네, 네. 아하. 네. 그러면은 여기가, 죄송하지만, 싸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가격 차이가? 뭐, 한 50% 정도 차이가 아이고,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식당에 가면 예를 들면 2,500원에 먹을 수 있는데 주식당에 가면 5,000원 정도의 네, 식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네네네. 아,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피해가 난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시죠? 우리 주변에 관공서 주변에 가면 상권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요즘 관공서 주변에 가면은 완전히 폐허가 되듯이 상권이 죽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고 외식급에 대한 손님이 발길이 끊어짐으로 해서 모든 상권 자체가 다 붕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한 1년 전부터 해본 결과 지금 갈수록 피해 규모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라고 금액 나오신 거 있으세요? 전체적인 상권에 대한 규모는 한 32% 정도의 손님이 줄어버렸고, 예. 관공서 주변 상권은 거의 붕괴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만은 광화문 근처에 있는 구청들 주변은 제가 방송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간 적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상권이 그래도 안 죽은 것 같은데. 네, 대기업 주변이라든지 대기업은 없는데. 네네. 주변 번화가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만은 예. 특히 관공서 주변은 외부 손님보다는 관공서를 찾아오는 손님이나 관공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 오다가 이제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니까 결국은 붕괴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일반인한테 음식 파는 게 위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단급식은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행위?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그것은 똑같은 영업행위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구청을 갔어요. 예? 네. 아니면 관공서에 갔는데, 일 보다가, 거기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예. 경남 이런 데는 거의 80%가 외부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경남도청도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서울시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집단급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단급식은 네네.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것이 네. 예를 들면 절 같은 데 있잖아요. 사찰, 네네. 절. 네. 절 같은 데에서도 일반인에게 식당을 그러면 공개하면 안 되겠네요? 종교단체라든지 예. 그게 돈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돈 받아요. 그것은 뭐 돈으로 하잖아요. 그거는 주변에 식당이 없잖아요. 더더욱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네. 공무원 중에서도 특수직, 일반직 공무원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소방, 경찰, 언론, 예.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들 이런 분들은 예. 학교에서 또 자기들의 위급한 상황에 늘 있는 근무자들은 구내식당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본인의 의무가 학생을 가르치는 의무가 아니고 국민과 도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줘야 될 본인들이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식당밥 먹으면서 그 밥 먹고 밖에 나와서 중소상인들 염려한다. 이것은 옳은 잣대가 아니죠. 그리고 예. 주변의 손님까지 대량 급식과 이 대량 판매 행식으로 해서 박리담에 즉 50%가 안 되는 가격으로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다. 이것은 예. 그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장님의 생각은 예? 네. 일반직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곳은 구내식당도 문을 닫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6급 이하의 어려운 공직자들에게 지금 현재 정부가 엄청난 예산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민 지원 자금. 이런 자금이라도 손님을 보내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 그 6급 이하의 어려운 박봉에 어려움을 처해져 있는 공무원들한테 예. 식사비를 차라리 제공해서 밖으로 손님으로 보내주면은 오히려 골목 상권이 활성화된다. 시설 자금 지원해주고 싼 이자로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자체는 고스란히 부채로 남습니다. 손님이 없는 상권은.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유착한다 또 아니면 어떤 편의다 이러한 명분으로 가지고 구내식당에 가다 버리면 결국은 민원인까지 다 결국 그렇군요. 구내식당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 뭐 이것이 어떤 공무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조건 나오라 이것이 아닙니다. 예, 예. 전통시장에 3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매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정책보다는 다른 알겠습니다. 정책을 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회장님, 그 대기업도 있잖아요. 대기업. 네. 대기업도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도 영업항해를 하면 안 되는군요. 그 대기업. 대기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에는요. 예.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직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민원인도 거기서 식사를 못 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 욕심 같으면은 예. 대기업도 말로 상생하고 사회 흥분 기금 모금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하지만은 그 사람 대기업의 직원들도 퇴직하면 다 자영업자 70%가 자영업자로 돌아옵니다. 예. 그 골목 상권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다 형제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렇게 영업행위를 한다면 이 골목상권 살리기 연합회 같은 데서 한번 법에 호소를 하신 적도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호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아니요, 법에 아예 신고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영업행위 안 되는데 영업행위 하느냐? 지금 현재도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에. 이번에 우리가 좀 더 강한 법을,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려고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애매한 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애매해요? 영업 행위를 하지 않으면 했을 때는 위반이고, 이 집단급식이라 하는 것은 특정인에 한해서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특정인이라 하는 단서가
애매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법에 의존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또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두 배 차이가 나면 싼 데서 먹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이게 참, 딜레마인데,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법적 대책을 지금 마련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골목상권은 살려야죠. 그건 사실입니다. 예. 네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의 오호석 회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신 분이죠.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러시아 사할린 다녀왔습니다. 사할리는 뭐가 있어요? 아시아 아이스하키 리그라고 해서, 우리나라, 일본, 국가대표팀도 아니요,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프로팀들입니다. 프로팀들이요.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해서 모두 9개 팀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경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거기 취재 갔다 오셨군요. 네네. 먼저 재미동포 크리스티나 김. 발음도 안 되네. 예. 이 LPG 투어 정상을 밟았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초롱이라고 우리나라 이름이죠. 예. 나이 30살인데요. 올해 LPGA 투어 대회가 2개가 남았습니다. 그중에 하나 대회가 어제 멕시코에서 끝났는데요. 예.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또 오초아 선수가 만든 대회입니다. 여기서 크리스타 김이 마지막 날에 한 타를 줄였고 합계 15언더파를 쳤는데요. 중국의 펑선산하고 동타를 이겨서 연장전에 들어갔고 연장 2차전에서 크리스타 김은 파, 그리고 펑선산은 보기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크리스타 킴이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크리스타 킴이 이번 대회 나흘 내내 선두를 달리면서 우승을 했고요. 이전의 우승이 2005년도 대회입니다. 그 대회 이후에 무려 9년 만에 LPGA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했고요. 우리나라 교포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쪽보다는 미국 쪽 정서에 조금 더 가까운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미국 선수들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있고, 또 미국과 유럽 대표팀의 국가대항전인 소라이컵이라는 대회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3차례나 미국 대표로 출전을 했고요. 그때 상당히 쾌활한 모습 보이고 했는데 이후에는 성적도 좋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고 했는데요. 이번에 부진한 걸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박인비 선수 세계랭킹 1위인데 어제 성적으로 3위를 차지했거든요. 예. 그럼 올해 선수왕 포인트를 9점을 보태서 226점을 기록을 했고요. 1위가 스테이시 루이스인데 톱10 안에 들지 못하면서 올해 선수왕 포인트를 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인미 선수가 이번 대회 전까지는 12점 차로 뒤졌었는데요. 이번 대회 치르면서 3점 차까지 좁혀졌어요. 예. 마지막 대회가 이번 주말에 열리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인데 올해 선수왕 포인트는 10위까지가 주어지거든요. 예. 박인미 선수가 톱10에 들어가고 루이스를 한 2-3단계 정도 앞서는 순위를 기록을 한다고 하면 박인비가 올해 선수왕을 2연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 쇼트랙의 새 여왕이라고 불리는 심석희 선수요. 네. 월드컵 연속 금메달 행진에 12개 대회도 늘렸다고 하는데, 야, 이거 힘든 거 아니에요? 12개 대회 연속해서 금메달 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세월여고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17살. 그리고 소치올림픽에 금하나, 동하나, 은하나를 땄던 선수죠. 이번 시즌, 그러니까 2014-2015 시즌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는데 심석희가 여자 10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금메달 행진이 12개 대회 연속입니다. 2012, 2013 시즌에 6개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고요. 바로 직전 시즌인 2013, 2014 대회에서는 4개 대회만 출전해서 모두 금메달. 이번 시즌에도 2개 대회 나서도 지난번 1차 대회는 3관왕에 올랐죠. 예. 그러면서 모두 12개 대회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심석희 선수에 이어서 새로운 선수가 또 나타났습니다. 심석희가 17살인데 심석희보다 1살이 어린 최민정 선수라고 서현고등학교 다니는 선수인데요. 예. 이 선수가 심석희가 금메달을 딴
1000m에서 은메달을 따냈어요. 근데 최민정이 1500m에서는 심석희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두 선수가 우리나라 쇼트트랙을 이끌어갈 투톱으로 인정을 받은 대회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이란과 중동 원전 두 번째 평가전 치르는데 이 소식은 내일 좀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포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프랑스 경매에서 프랑스 왕자 나폴레옹 1세의 이강 모자가 무려 26억 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이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한국인이라고 전해져서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문화품이나 미술품의 경매가 낯설기만 한데요. 경매에 대한 다양한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K옥션 이상규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규입니다. 예. 야, 모자 하나가 26억 원. 예? 네. 야, 이거 뭐 웬만한 건물 가격인데 이게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나폴레옹의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 모자의 소장 경로가 명확하고 또 모나코 왕실에서 소장한 점과 네. 나폴레옹에 남아있는 모자는 세계에서 19개뿐이고 거래될 수 있는 것도 아주 적어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보도에 의하면 낙찰자는 나폴레옹을 존경하며 나폴레옹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우리나라에서도 공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 이런 낙찰자의 생각은 외신과 국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는데 기업과 개인에게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고 국내에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도 기대됩니다. 아니 근데 뭐 존경한다고 그래가지고 26억 원이나 주고 모자 사는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은 드물죠. 예, 대단한데 그러면은 물품 내놓은 쪽에서 경매 수익은 다 가져가는 거죠. 26억 원은요. 예? 그거는 이제 낙찰가 중 일부 위탁 수수료와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나 그런 부대 비용들을 공제하고 위탁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 경매 많이 하시잖아요. 이 대표님도 네네. 그죠? 경매는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지금과 같이 그 기업의 회장님들, 아하. 무사나 전문직 종사분들 네. 이런 분들을 위해 샐러리맨, 주부, 가게학생 전부 다 참여하십니다. 주부도요? 아, 물론 뭐 돈 많은 주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돈은 많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저희 그 K옥션에서 거래되는 작품 수의 한 80% 정도가 예. 금액 1,000만 원 이하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맨날 보도에서는 이제 비싼 것들 그렇죠. 그런다 그러는데 실제 전체 구성되는 거에 80%가 1,000만 원 이하고 또 몇십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나라 그런 고미술품이나 미술품 중에 제일 비싸게 낙찰된 게 얼마예요? 그 고미술 작품 중에 예.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294호 청아백자 도자기가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1936년도 경성미술구락부에서 14,580원 낙찰된 기록이 있는데요. 예. 당시 기와집 한 채 값이 한 1,000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기와집 15채 가격. 그럼 요새 아파트 한 15채 값은 생각하시면 어떨 거예요? 예. 그 정도고 그렇군요. 그리고 근래 2012년도 9월 달에 저희 K옥션에서 거래된 585호 예. 선생 진적첩이 있는데요. 예. 이 작품이 34억 원에 낙찰된 예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이 문화에는 문외한이라 가지고 예. 잘 모르는데
이렇게 미술품이 좋아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장했다가 이게 값이 오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는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전부 다인데요. 두 가지 다예요? 아. 예. 근데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그 부가가치를 높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기업의 생각과 이 작품하고 잘 연결시킬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옥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을 집객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바로 문화재나 아니면 미술품이나 그 자체 말고 거기에서 아울러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대표님께서 이제 쭉 그 경매 진행하시면서 뭐 아주 특이한 물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던 그런 물품이 있나요? 이제 저희가 그 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경매에서 이제 거래될 수 있느냐 뭐 예. 이런 부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걸 알려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또 국보 같은 경우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보는 무조건 비싸고 뭐 보물은 그 다음이고 이런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사회적인 상황 아니면 이제 그 구매자들의 그 선호에 따라서 값이나 이런 거는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포용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문화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요. 왜 뉴욕 크리스티나 소더비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미술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술가와 평론가 시장에서는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작품도 상당히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분들이 열심히 버신 돈으로 이제 그걸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의 발전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보배로 여기는 미술품이나 정교한 입체물 또 화려한 건축물 뭐 이런 부분들이 과거 그 시대에는 사치품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를 배척하지 않고 보존하고 또 전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즐기고 또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저희가 이거를 국가 경영력을 강화하는 기초자산으로 이제 활용돼야 되는데요. 예, 그런 부분으로 좀 감안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옥션의 이상규 대표였습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예, 여러분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0309님, 골목 상권 당연히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관공서 주변 상권이 과연 골목 상권일까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0531님, 공무원 식사비 지원하면 세금 또 올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해 주셨고, 2551님, 관공서 근처 상권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안일하게 장사한 상인들도 책임이 있어요. 뭐 이런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5166님, 관공서 구내 식당 취지는 좋지만 해당 건물 입주자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글 올려주셨습니다. 신유로 출발사가 지금 3부 순서 여기서 줄이죠.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희망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소방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주민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4부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으로 꾸며드리고 있죠. 요새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왜 이렇게 사고 자주 나죠? 이 안타까운 뉴스 많은데요. 정말 이런 사고 소식들 접하다 보면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이은 참사에 관한 얘기,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담양 펜션 화재 사건이요. 야, 이것도 참 보면은 안타까운 사건이 젊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그 전남 나주에 있는 동신대라고 예. 여기 대학의 그 패러글라이딩 선후배들이 가족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이고. 그 담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담양에 그 펜션에 모였는데 이제 한 40여 명 가까운 그 회원들과 선후배가 모였다가 17명 정도가 밤 9시경에 그 펜션에 이제 그 부대 시설로 달려있는 바비큐장을 들어갔는데 이 바비큐장이 18평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천장은 억새로 엮어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샌드위치 패널이라 그래서 2005년도부터 이거 사용 금지하게 돼 있었던 건데 아하. 이 샌드위치 패널이 뭐냐면은 그 얇은 철제 가운데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철판과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그렇습니다. 있군요. 그 스티로폼이 굉장히 그 열에 이제 약해서 유독가스가 나오는 그 물질인데 이제 이런 상태고 바닥은 목재. 그리고 이제 작은 창문이 그 5개 정도 있지만 출입구는 하나인데 그 안에서 4개의 테이블 중에 한 곳에서 그 삼겹살 바비큐를 이제 한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 진술을 나중에 그 생존자 얘기를 그 경찰에서 들어본 바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판에 기름이 범벅이 되면서 이제 불길이 올라오니까 그걸 끄겠다고 갑자기 물을 부어버린 거죠. 근데 그 실험 결과를 보면 이 불판에 기름이 엉켜 있을 때 물을 갑자기 부으면 그게 최고 1700배까지 팽창을 합니다. 네,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은 밑으로 무거우니까 떨어지면서 이 기름불이 튀어서 천장에 점화가 돼가지고 화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이제 대다수 빠져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4명이 사망을 하고 6명이 그 부상을 당하는 이런 참사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참, 직접 사고 현장에 전화도 해보시고, 취재도, 조사도 해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좀 사실 그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긴 했지만 안타까운 사연들이 4사람한테도 있었고, 6명의 부상자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 3가지로 분류를 하면, 예비신랑, 그리고 그 새신랑, 그 다음에 꽃다운 대학 1학년 여학생. 아유, 이제 이건데, 지금 그 정모 씨라고 이 30대 이 선배 패러글라이딩 그 선배는 일단 그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라든가 후배가 빠져나오지 못한 걸 알고 그 하마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화재 진압 후에 발견이 된 모습이 19세 된 여학생은 가장 밑바닥에 이제 있고 그 위로 선배들 그 3명이 에워싸가지고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사인은 그 일산화 중독, 그 질식사, 이게 이제 일산화 중독으로 인한 그 사망으로 밝혀졌는데,
그 현장을 본 그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아마 울먹이면서 아마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하고, 그리고 좀 아침부터 그 애청자들에게 안 됐지만은 그 불이 붙어서 빠져나온 또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그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안전사고, 안전불감증, 이게 지금 왜 이런 참사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이게 발생을 하는지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올해가 가보년인가요? 맞나요? 네네. 가보년 맞죠? 이 가보년이 일이라서 일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올해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아요. 되게 많죠. 환풍기 사고도 있고요. 이거 왜 이러지 이 모르겠어요. 사실은 2014년도 들어서 이거 아마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망각하는 게 참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2월 달에 경북 경주 그 마운한 리조트 그 10명 사망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너무너무 참사했던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304명이 예. 참 희생자가 났고 5월 달에 또 있죠. 장성 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22명이 사망하시고 고향 터미널 화재가 또 8명 사망하시고 그다음에 방금 그 신윤 교수님 말씀하신 10월 판교 한풍호 추락사고에서 16명이 사망을 했죠. 예. 이런 정말로 이해도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전국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지자체의 어떤 관리 감독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그 바람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제 안전처가 생기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국민안전혁신특위라는 게 내년 4월 달까지 가동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그다음에 지자체 감독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의식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의식 구조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여간 처벌도 잘해야 되고 법적으로 엄격한 적용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런 사고들 있을 때 조사 잘 되고 처벌은 잘 됩니까? 사실상 예전에는 보면은 가장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95년 6월 29일 날 제가 그때 서초서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6월 29일 오후 5시, 그러니까 6시경에 5층에 아주 전국적으로 리치족이 출입한다는 서초동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아시죠? 아이고, 그때, 그때 서초서에 한 달간 사망자들 처리하느라고 그때 서초 형사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잠깐만요, 팀장님. 제가 여쭤볼게. 그렇게 시신도 많이 보시고 이러셨을 텐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 같은 거.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 있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직업 의식이라는 게 투철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다가 그런 부분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조절을 해서 그걸 이겨내고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지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삼풍백화점 하고 502명. 아마 지금 기억을 한번 환기시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의식 구조 변화를 깨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남자가 105명, 여성이 396명이 사망이 됐죠. 부상은 또 937명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대형 참사가 생겼냐면 설계 당시 1층부터 4층까지 이준 회장이 보통 백화점 용도가 아닌 종합 상가로 원래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욕심이 난 거죠. 이준 회장이, 상품 계열사 이준 회장이. 그래서 그 당시 잘 나가는 우선건설에게 1층 돌려서 5층을 해가지고 우리 서초동에다 백화점을 만들면 아마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좋다. 그랬는데 우선건설이 건물 약화가 돼가지고 한 층 더 올리면 원래 용도보다 한 층 더 올리면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자기 상품 계열사에 있는 상품 건설에 의뢰해서 결국 어거지로 백화점 건축을 했죠. 그래서 이런 대형 참사가 생겼는데 그 당시 이준 회장은 최고 사형 선고 받았죠. 나중에 무기징역 감형돼가지고 결국 세상에 나와서 사망을 하셨지만 그 당시 서초구청이라든가 관련자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고 서울시가 아주 업무가 마비될
될 정도로 유족들이 그 데모를 했고 거기에 덩달아서 경찰관들은 또 엄청난 그런 또 고생을 하고 했었던 사건인데 이게 509명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또 937명이라는 부상 그때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뒤로 성수대교 붕괴 계속해서 이어져도 이 완벽한 시스템 구조 개선이나 관리 감독이 안 돼서 계속해서 이런 불행한 이런 안전사고가 생긴다는 게 사실 저는 쭉 경찰에 있으면서 느껴왔던 너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쭉 경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대형 참사들 진짜 상품백화점 뭐 이런 거 말고도 많이 보시고 또 사연도 경찰분들 또 이게 진짜 경찰분들 다 인간인데 그렇습니다. 그 사연을 들으면 얼마나 또 가슴 아프고 그런 경우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삼풍백화점 사건 때 현장에 가봤는데 그 딸이 미국에서 그 동네가 삼풍백화점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모두 리치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던 곳이었어요. 그 일대 반포동, 서초동 또 강남에서도 그 신흥 개발을 해서 굉장히 졸부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지만 어쨌든 희생자가 많이 났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다수가 한 5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숨진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물건을 샀나 봐요. 그런데 엄마가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은 딸 손을 잡고 그대로 무너진 그 세멘 덩어리에 눌려서 사망한 걸 발견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중앙지검에 근무했던 현직 검사의 부인과 처제가 사망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또 더군다나 그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재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엄마하고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또 그곳에 지하 1층에서 함께 사망을 하고 자,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안전사고 안에는 이번에 담양의 그 펜션 하자의 사고처럼 항상 존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슬퍼지는 그런 사연들이 많았던 것이죠. 0074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 피해자 구하다가 돌아가신 동료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이제 현장에 그 붕괴 사고 현장이나 화재 사고 현장에 소방관들이 상당수 희생을 당하지만 경찰관도 현장에 한꺼번에 출동을 하니까 그곳에서 소방관 일을 돕는다든가 아니면 현장을 수색이나 또 그 예방 차원에서 지키다가 무너지는 건물 더미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그리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과가, 그러니까, 제가 재직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과가, 주야간이 다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야간 학부에 예전에 소방관이면서 야간에 이 정치 외교학과 다니던 학생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상품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세월이 그래도 좀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밤에도 나타난대요. 예. 그 장면, 그 사람들, 그 아비규환.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구나.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근데 이런 대형 참사에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예, 보통 이제 그 안전 문화 미정착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안전보다 그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우선시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느슨한 단속이나 솜방망이 처벌. 그렇죠. 이제 세 번째는 그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나 우리가 보통 그 인성교육도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유치원 때부터요. 우리나라 성적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인성이라든가 안전진단 교육 같은 교양 이런 게 지금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 이제 이래서 그 소위 말하면 안전 패러다임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 돼 있다는 게 결국 성숙한 안전의식이 이제 미비해서 결국은 지금 전국적으로 1만 7천 개 정도 그 펜션이나 민간 숙박시설이 포함해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절에 따라서 틀리지만 연간 200만 내외의 펜션이랑 캠핑족 숙박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런 그 안전사고나 화재 이런 위험에 직면하게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사실 시랜드 화재 여러분들 네네. 기억하실 시랜드 겁니다. 화재. 그 유치원생들 어린아이들이 그 희생된 문제인데 펜션은 그거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 그거 시랜드 그것도 사실은 뭐 그런 시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숙박시설. 네, 이런데 그러니까 펜션은 지금 완전히 사각지대더라고요. 사각지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600제곱미터 그러면 한 200평으로 치는 그 정도 미비한 그 미만의 시설은 뭐 지자체라든가 소방방지청이 뭐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그런 모순점. 또 지자체에서는 그 감독을 하고 소방에서는 소위 말하면은 현장을 단속을 하는 이런 이원화된 체계 이런 것도 문제다. 그리고 지금 사실 캠핑족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 그 캠핑족들이 펜션을 이용을 하는데 이런 화재에 대한 무방비한 상태가 지자체에 물론 예산이라든가 일손이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이런 참사 희생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서 왜 나느냐. 바로 안전 불감증도 있지만 국가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런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관계된 공무원들의 사실상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 발생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본다고 하면 정말 그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그런 개선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경찰분들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강공이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지만 자 2011님 이런 글 보내주셨네요. 형사님 현장에 계셨던 분의 말씀이 들으니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8192님 모든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원인입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의식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4474님 이런 사고는 언제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잖아요. 정부가 이런 마음으로 예방 좀 해주시길 가슴에 팍 꽂힙니다. 1127님 법으로 불법 건축 막아야 하고 위법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엄격한 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1181님 성수대교 붕괴 사고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따지고 보면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요. 근데 특히 그러니까 올해는 다행스럽게 다 가지만 네. 이거 진짜 올해 정말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진짜 미신 믿는 사람들 푸닥거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저만 느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는 게 공통되고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런 그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정말로 지금 국회에서 이제 안전 그 혁신 특위 또 안전처가 또 새로 발족이 돼서 지금 출발을 했고 정말로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그런 시스템이 내년에는 완전히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백희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You're running for while we're gonna run now.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아이맥스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신일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좋습니다. 근데 날씨가 좋은 만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도 밝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독거노인이 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또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 지금의 날씨만큼이나 언제 밝은 소식만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좀 달라지겠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